근데 지금 이명박근혜 관련해서는 박근혜 죄는 법원에서 지금 단죄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네. 근데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낙검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게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 처리였기 때문에. 소름이 돋죠. 근데 그 당시에 관할 경찰서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가요? 아니요. 새누리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나왔는데 당선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럼 이만희 씨가 그러면 다른 이만희 사건이구나. 씨는 이만희 의원은 성동경찰서장이었는데 그때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아, 있었죠. 그거였죠. 네. 근데 오촌 살해 사건 현장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경찰 출석하고 나서 뭐 즉석 일문일답에서 했던 이야기, 우리는 낙검수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들었던 이야기긴 한데 네. 오촌 살인 사건 현장에 제 3자가 있었다.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박용철 씨라는 거구를 박용수 씨가 살해했다고 했는데 차 안에서 살해했습니다. 10군데의 자상, 그러니까 칼로 관통한 흔적이 있고요. 뭐 V자 X자로 그어진 흔적이 있고요. 머리에 두개골에 3곳에 함몰됐습니다. 쇠망치로 머리를 3번 가격했는데 100kg가 훨씬 넘는 박용철 씨를 70kg도 안 되는 박용수 씨가 그것도 죽은 사람을 들어서 그 차 뒤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짝 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혈흔을 보면, 흩어져 있는 혈흔을 그렇죠. 보면 끈 흔적도 없고요. 그냥 들어다가 그냥 버린 흔적이 있는데 그건 혼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현장에 살인 현장에 3명의 남성이 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 중에 관계자들 한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을 법으로 추정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진 않았어요. 마지막 증언자. 그건 그 3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박용수, 박용철, 황선웅이라는 사람이 3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황선웅이라는 사람은 박용철의 부하 직원이에요. 깡패였어요. 깡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황선웅하고 박용철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고 박용수는 멀리 있고 박용철이 이렇게 좀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황선웅이 뭐라고, 2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박용수와 박용철이. 근데 그 다음날 진술에서 뭐라고 하냐면 박선웅이 나는 박용철, 용철이 형, 용수 형하고 요새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1차에서 신사동에 있는 스텝바에서 술을 먹고 2차에 그 구찌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선웅 씨는 박용철 씨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박용철 씨하고 계속 전화하고 있었고 박용수하고도 더 빈번하게 전화를 해요. 갑자기. 그리고 그 죽은 날 전화한 흔적이 굉장히 살해당했을 때 그 직전, 직후 이런 식으로 통화 내역이 남아있어요. 근데 황선웅 씨는 저 경찰 진술에서 통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1차 술집 스텝바에서 술을 먹고 2차로 옮겼다고 했는데 1차 술 먹었다는 스텝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사동에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끝났어요. 황선웅의 말대로. 자, 9월 6일이었어요. 2011년 9월 6일인데 5시 반쯤에 박용철 씨가 살해당한 걸로 그 산책로에서 발견돼요. 한 3시간 반 정도 후에 3km 떨어진 야산에서 목을 맨 숨진 박용수 씨가 발견돼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뭐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후에 벌써 경찰이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요.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통화 내역 조회 수사 안 했고요. CCTV가 곳곳에 있었는데 CCTV 조사도 안 했어요. 사실 그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도 아니던 시절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할 만한 권력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아요? 2011년이면 이명박 말기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실권 그럼요. 있었죠. 뭐 저기 여당 후보로 유력했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삐처리가 됐지만 입모양이 정윤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한참 해자가 됐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박지만 씨는 박근혜 그 집안에서 별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아니고. 뻥쟁이라? 예, 나약정과에 4번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박지만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박근혜 씨가 한 번도
면회를 안 왔어요. 그 많이 간 상황에서도. 그래서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나 이 신동욱 납치 살해 미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천 살인 사건에 박지만 씨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박지만 비서 정용희와 전인식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계속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용희를 박지만 씨한테 보낸 사람이 정윤회예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과 신동욱 살인 미수 사건,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이 정윤회, 최순실, 박근혜가 했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용철 씨는 캐나다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그 경선 때 자기 경호 책임을 맡아달라고 박용철 씨를 캐나다에서 불러요. 경호실장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씨는 모른다고 했어요. 나중에 살해된 박용철 씨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박용철 씨와 같이 그 박근혜 씨 주변에 행동대장을 했고 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을 그 깡패들한테 종식시킨 한센병 환자들을 동원한 임두성 씨라는 사람은 박근혜 그 캠프의 핵심 간부였고요. 박근혜를 호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경호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과 시비범임에도 불구하고 폭력배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 남자 1번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명박은 돈 때문에 그랬고 무슨 전과자를 데려다가 국가와 민족 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 국민을 호도하고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이유는 박근혜의 악의 씨앗, 유경재단에 연관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유경재단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식들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막걸리만 먹고 맨날 민방위복만 입고 다닌다고 했는데 저녁에 맨날 씨바쓰리갈 먹으면서 여대생 딸보다 어린애들 데려다가 이게 무슨 진짜 전 세계 시원하게 하세요. 전 세계 이 독재자들도 이렇게 더럽게 그렇지. 총 맞아 죽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이 뭐 검소하다고요? 어떤 언론사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무슨 검소해요? 영남대학교 정수장학회 유경재단을 남겨놓고 갔어요. 지금 그냥 얼추 러프하게 그냥 대충 팔아도 몇십조는 돼요. 10조 원은 훨 넘어요. 자, 근데 박근혜가 이걸 다 장악했어. 다 장악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박지만 씨하고 박근영 씨하고 노태우한테 편지 쓰잖아. 맞아. 우리 언니가 최태민의 그 소나기에서 최태민의 품 안에서 지금 노란하고 있다고 구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경재단에서 최태민이 너무 전횡을 저질러서 문제가 많이 나서 이거를 박근영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박근영하고 박지만하고 파먹고 살다가 박지만이 갑자기 박근혜한테 붙어요. 왜 붙었는지는 뭐 경제적 이유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다가 박근영 씨한테 신동욱이라는 남자가 생겨요. 근데 남자가 생기니까 신동욱은 안 된다 하면서 박지만 씨가 깡패를 보내요. 유경재단에. 그럼 여기도 우리도 깡패를 사가지고 깡패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깡패들 싸움을 보고 제가 그 유경재단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 가족들은 진짜 우애가 깊으면 조폭을 동원해서 싸울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다가 한센병 환자들을 보내가지고 유경재단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박근영을 쫓아버립니다. 그 전에 신동욱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살인 교사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박용철 씨가 박지만 박근혜 측에서 뒷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는데 박용철 씨를 팽하려고 합니다. 팽하려고 하니까 박용철 씨가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하죠. 내가 나한테 살인 교사를 한 것이 있고 돈을 보낸 통장이 있다. 내가 그 지시사항을 그 핸드폰에다가 녹음해놨는데 내가 캐나다에다 뭐 갖다 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동욱 씨가 고소를 해요. 나 살인교사로 교소를 해요. 박지만 씨를. 그런 상황이 돼서 박용철 씨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가지고 재판에 나오기 직전에 2011년이었습니다. 직전에 살해당하죠. 그게 이 살해 사건의 전모예요. 그리고는 1년 있다가 제가 그 국가수 부검시 기록과 오촌살인 사건 경찰 자료를 어렵게 빼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취재를 해요. 취재를
하고 다닐 때 황선홍이라고 그 유일한 술자리에 동석했던 황선홍이 2012년 9월 대선을 앞두고 2012년 9월 제가 막 취재할 때 그때 라면 먹다 살에 걸려 죽죠. 박지만 수행비서도 죽었죠. 그게 올 초예요. 네. 올 1월 그러네요. 1일 날 발견됐는데 그거는요. 오촌살인 사건이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최순실 국정농단이 벌어지면서 이것도 최순실과 정윤회와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 기사를 바탕으로 오촌살인 사건의 비밀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12월 말에.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헷갈리는 게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누구? 맞아, 나도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정윤회 검찰 수사 받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자, 아까 말했듯이 박지만은 박근혜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박근혜는 허수아비잖아요. 그냥 뭐 주사 맞고 드라마 보고 네. 계속 약 먹고 주사 받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글을 조정하던 사람은 최순실 씨였고 정윤회였어요. 그러니까 유경재단 폭력과 모든 국정농단의 뒤에도 최순실 정윤회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박지만 씨는 뭐 약을 하고 뭐 몇번 감옥에 갔지만 그렇게 모질거나 그렇게 누구를 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래요. 주변에서는. 근데 그 잔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촌살인 사건의 뒤에도 최순실 정윤회가 있었다. 미스테리. 박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정윤회 최순실 그다음에 박근혜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살인 사건을 누구를 교사를 시켜서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을 수사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힘까지 누구한테 있는지, 누가 이득을 받는지 그렇게 보면 명확하게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휴대폰이 중요하다고 내가 휴대폰을 넣어놨다, 휴대폰을 숨겨놨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하겠다. 근데 경찰 수사할 때 박용철한테 휴대전화가 2개가 나왔어요. 갤럭시 탭과 휴대전화. 근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경찰이 잃어버렸어요. 팀장 백아무개 팀장, 이아무개 수사과장, 형사과장 이 사람이 1차적인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협박하고 살해 협박을 했던 폭력배들이 있어요. 이아무개, 전아무개 이름들이 다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을 수사하고 그 위에 있었던 정용이 전인식을 수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에 경찰 들어가서 다 해주고 오셨어요? 하고 왔어요. 아니, 하고 왔어요. 근데 네. 어디까지는 했어요. 경찰이 자기네들 그 경찰들을 먼저 수사를 하고 진실로 향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뭐 수사의 방향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분위기를 보면 다르잖아요. 경찰서 자체가. 자, 다르고 좀 수사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보였어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좀 믿고 있어요. 저는 진심을. 근데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네. 몇 가지 부분. 핵심만 짚으면 나올 사건. 그러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하면 뒤가 답이 나왔잖아. 이명박이라고 답하셨잖아요. 그러면 박영철, 박영수를 죽인 범인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이건 청부 살해이기 때문에. 이건 살인 교사가 누구겠냐는 거죠. 아니, 그 몇 명일 수는 있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 그 세 사람이 제외한 것도 있을 없다는 수 거지. 있나요? 뭐 혹시 박지만 팁 중에- 씨까지 그럴 수 있죠. 4명 안에서 그렇지. 해결되는데 누가 이득을 받는가? 그렇죠. 범죄는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맞습니다. 이득을 본 사람은 박근혜 씨가 맞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과 이 살인 그리고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이 권력형 비리가 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박지만 씨보다는 그 윗선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를 둘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일개 기자 한 분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전문 기자. 아니 그건 이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오직 2분만 보는데 한 분은 가셨으니까 세세하게 이제 하고 오직 저는 이명박만 생각합니다. 하루에 이명박 얘기를 너무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잡기 전에 누구 잡았는 줄 아세요? 이건희 잡다가 이명박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3명만 오직 네, 오직. 오직 이명박 박근혜
이건희. 삼성이 이렇게만 잡죠. 경제계 대통령까지 3명의 대통령을 그냥. 네, 제가 삼성 김용철 변호사 특검 기사를 써서 삼성 특검이 됐습니다. 이건희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사과를 했었죠. 그 안에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삼성 이건희 이야기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훈장 하나 안 줍니까? 누구야? 아이 뭐 무슨 뭐 이렇게 돈을 뭐 해줄 수는 없어도 훈장 하나 줘야지.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네, 잘 수사가 마무리돼서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명박이 이 역사를 되돌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돌리면서 이 사회를 망가뜨렸다고 봐요. 한국 피파 랭킹이 62위인데 62위예요. 근데 우리의 사는 것도 62위 정도밖에 안 돼요. 냉정하게 보면 서유럽 어느 나라보다 그 잘 살거나 행복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미국, 캐나다 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쟁해야 될 어떤 나라보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방향을 잘못하고 그리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팔고 국가를 팔고 국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명박을 단죄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는 이명박의 그 척결, 이명박의 구속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짧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명박이 적폐청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140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진우 기자님이 우리 방송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이슈를 생산해낼 때마다 방송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서로 도와야 되는 어떤 연대와 동지적 관계에서.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개인으로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주제는 좀 먼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현재 주간지 1위가 시사인 됐죠. 네,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게 주진우 기자 덕이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그래 얘기하지 마시고 깔때기 그냥 되셔도 되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면 뭐 시사인 기자들은 되게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주진우 포함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팟캐스트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검수가 없어지고 나서 제가 이 팟캐스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낙검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비교가 되는 게 주진우를 대체할 만한 역할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주진우만큼 과연 탐사 보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또는 혹시 후배들을 양성하고는 있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주진우 기자가 만들어내는 이 한국사의 역사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 기자가 다른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저 역할을 사회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깝깝한 게 좀 기레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 같은 기자들도 보면은 굉장히 깝깝해요. 기자 같은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상한 몰입해 있고 막 그런 느낌인데 주진우 기자가 보기에 실제로 지금 기자들 보면 깝깝한 경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잘 안 봐요. 그래서 네 저는 방송 뉴스를 안 본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어디 신문을 보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좀 주눅도 들고 겁먹고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 사회가 조금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뭐가 나한테 유리한가 뭐가 사주한테 잘 보이는 건가 거기에 자꾸 매몰되고 그래서 기레기 그리고 언론이 그렇지. 망가진 그 이유가 큰데 적폐의 우두머리 이명박을 걷어내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블랙리스트가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방송국의 PD 기자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론사의 기자들 때문이에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호의적으로 쓰면 자기네들이 이 불이익을 볼까봐 이게 작동한 게 다 그런 것 때문인데 그렇지. 이제 그 거대한 이 깡패 집단을 권력을 잡고 있던 깡패 집단을 도려내면 아마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박 청산하고 그러면 이명박을 추종하던 MBC나 KBS, SBS의 그 방송사 간부들도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제 자리에 오면 개개인의 역량은 다 훌륭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좋은 언론사로 금방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MBC가 가장 망가진 MB의 방송국이 돼버렸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 가장 또 좋은 방송국으로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송국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박만 잡으면 제가 없어도 충분히 다른 기자들이 훨씬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기관지 기자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그 탐사 보도를 할 수 있게 시간과 지원을 해준 시사인에도 사실은 좀 박수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별로 지원 안 했고 난 책 그래요? 팔아서 썼어요. 아, 그랬나?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이명박 추격기 보면 제가 예. 전 세계를 몇 바퀴 갔어요. 어마어마했죠. 저는 박근혜 최순실 비자금 때문에 스위스를 1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더 갔으면 더 갔지 못 가지는 않았던 제가 것 같아요. 전화 10번 하면 7번은 회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이명박 관련된 계좌, 이명박과 관계된 계좌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외국에 한 6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4번 갔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런 경우였었는데, 근데 다행히 저는 그건 뭐 회사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비자금 추적은 거의 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민간인이.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와준 거예요. 저는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죠. 네, 베스트셀러 오르고 책을 사주는 게 저한테 제가 예뻐서 보기보다는 네가 하는 일을 응원한다,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추격기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뭐 이렇게 팔아주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걸 취재비라고 쓰라고 생각해서 그걸 뭐 아낌없이 썼어요. 그래서 네, 다 썼어요. 제가 잘습니다. 교보 가서 강력히 항의했죠. 네. 정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네. 제가 오늘 주진우 기자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관계자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이 질문 꼭 하래요.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건희와 이명박, 박근혜까지 최고 권력자들만 싸우는데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원래 좀 삐딱했는데 그래서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하기는 했어요. 기자가 됐는데 저는 뭐 항상 3번째, 4번째 줄에 서 있는 그 말 없는 사람이었어. 말 없는 기자였는데 앞에 있는 기자들이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돈, 권력에 붙어서 거기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이 잘못되고 있고 이건희는 바보 아니면 멍충이에요. 근데 천재라고 쓰는 거예요. 아닌데 알면서 그걸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명박이 국민을 부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사기꾼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피해를 보는 거지 무슨 널리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정치적 행태가 모든 게 돈으로 사리사욕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박근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독재자의 딸이었는데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우상화하고 거짓을 얘기하는데 제가 거짓을 같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일단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기자들이 안 하니까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기자 하는 동안은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것이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지금 위협을 엄청나게 느꼈잖아요. 트럭에 와서 들이받으려고 했고. 아니 근데 네. 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저는 그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중요했다. 저는 죽는 게 감옥에 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가는 것은 크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내가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늙어서 죽거나 젊어서 죽거나 죽는 거는 비슷한데 한 번인데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선배들 중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소문 없이 사라지신 분들, 고문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 많이 대들었고 욕도 실컷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악은 아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갔을 때부터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저한테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저도 집에 있는 분과 애를 생각하면 그렇죠.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집에 가다가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나한테 주어진 길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그래서 하는 만큼은 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네네네네 좀 그렇습니다. 눈물- 아무튼 아니 나는 박근혜 이재용이 갔고 이명박이 가면 기쁘게. 당신이 할 일 다 했네. 그러면 네. 저는 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관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오랜 아프네. 시간 동안 그런 거 했던 사람은요.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뭔가 또 다른 일 또 해요. 안 할래요. 저는 사실 그거 동의합니다. 할 것을 믿습니다. 저 정권 교체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만 박근혜, 이재용, 이명박을 잡을 수 있다.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부담스러워요. 전임 대통령이고 지도자잖아요. 부담스러워. 이명박을 여기 테이블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러니까. 물밑에서 제가 그렇죠. 얼마나 다녔어요. 지금껏 그 방송에서 언론에서 안 해주니까 어디든 가고 또 어디 가는 이명박이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합니다. 다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 그래도 니거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미친 듯이 하고 다녔지. 진짜 미친놈이었죠. 네,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되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혼자서 애인이 떠나간 사람 마냥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고 허전하게.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며칠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명박이지. 그래 이명박 프로젝트 빨리 해야지 해서 사실은 이명박 프로젝트는 5년 넘게 준비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로드맵을 세우고 정권이 이만큼 가고 이제 개혁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8월 며칠쯤에 이제 책을 내면서 이명박 추격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노래도 돈의 신도 나왔어요. 이렇게 다니고 안 되고 다큐멘터리도 책 보기 어려운 분들 이거라도 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명박이 중요해. 다스가 누구 겁니다가 중요해. 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이제 다스가 이렇게 수면 위로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든데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씩 웃고 자요. 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우리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한 편인데 그렇죠. 주진우가 그렇게 이명박을 떠들고 다녀도 팟캐스트에서나 이명박을 이야기하지 기존의 기성 언론들한테는 이명박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명박하고 그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공범들이다? 모든 돈과 모든 큰 기업과 이명박이 엮여 있고 그리고 큰 언론사하고 엮여 있어요. 그 이유를 곧 제가 밝힐게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네. 공범관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사주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3탄 기대하십시오. 사주들 입장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꺼내지 않다가 아니요. 이런 확실해도 이명박 관련돼서는 쓰지도 않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같은 경우는 써주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쓰겠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직이 커요. MB 조직이. 하긴 곳곳에 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주 기자 눈이 뜨거워지는 거 보셨어요? 안 뜨거웠어. 뭘 뜨거웠어. 처음 봤어, 나. 뜨거워. 난 악마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쪽팔리게. 이제 그만해. 국정원에서 제가 낙검수 가자마자 이제 낙검수 하도 폭발적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회의를 하다가 야, 걔 학교 안 나왔어 그런 거야. 맞아. 제가 기억난다. 제가 학교 안 다녔거든요. 사실 잘 안 다녔어요. 잘 몰라. 그래서 주변 사람도 모르니까 걔 학교 안 다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학력 위조야 이렇게 국정원에서 회의를 하고 네이버에서 갑자기 제가 나온 맞아. 고등학교 나도 봤어. 고졸로 바뀌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기사가 쫙 나왔어요. 지금도 연관 검색어에 학력 위조가 있어요. 다 그거 국정원에서 시킨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나중에. 국정원에 제가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사를 취재하고 누구를 한 게 다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재판받고 그걸로 그렇게 수많은 소송을 받았어요. 문성근, 김효진은 피해자잖아. 그렇죠. 피해자니까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자야,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기자를 국정원이 뒤에서 캤다면 그건 사찰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피해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있죠.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있어요. 네. 있어요. 저도 민간인이에요. 네, 있습니다. 저 군인 아니에요. 이명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민사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네. 저는 밝혀보고 싶어요. 저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많은 댓글과 많은 그 일배들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네, 맞아요. 저 시발단 사건으로만 소송이 4개, 5개, 6개 막 그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오촌살인 사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이상했잖아요. 살인 사건인데 이상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저만 뭘만 하면 잡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심에 있으시다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정말 내 주위에 이렇게 하던 것들이 바뀌었다. 사법경찰이 더 이상 붙지 않고 도감청이 더 이상 없고 이런 거를 느끼던 시점이 있으셨어요? 뭐 그런 생각은 했지만 아직도 저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명박 애들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저만 꺾고 저를 망가뜨리면 망치면 자기를 공격하던 그 논리가 무너지는 한 축이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공격을 앞에서 했으니까 저희 봐라 막 하면서 망가뜨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비슷해요. 지금이 더 조심해야 될 때. 네, 조심하고 예,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네. 됩니다. 맞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요. 적이 딱 원톱으로 있으니까 진보나 이런 쪽에 잘 분열이 잘 안 돼요. 목표가 박근혜였으니까. 근데 지금 조심할 게 일반 시민단체, 진보단체, 일반 모든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뀐 뒤에 많이 무너져요. 그렇죠. 네, 원래 분열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막 싸우고. 저한테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게 요새 보여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요. 저보다도 김어준이 요새 좀 방송에서도 잘 나가고 SBS도 막 맞고 그러니까 김어준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김어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김어준을 공격하면 제가 너무 상처받아서 불락해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서. 지금은 아직은 이명박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인스트림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해방 이후에 이 친일파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군함도에서 살고 있고요.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분열, 그리고 옆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주적이 저기 있는데 주변한테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욕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못 살겠어요. 정말 너무 상처받아요. 저 소심해요. 김어준, 주진우, 김웅민한테 욕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죠. 김어준한테 특별히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근데 그거에도 되게 상처받아요.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 운동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쪽 사람이 아니겠죠, 뭐. 그렇죠. 그렇게 아니 생각하시는 게 근데 편해요. 이명박 쪽에서 이렇게 군부를 짚었는데 왜 거기에 동조하는지. 아니,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명박이 이 적폐의 원흉이란 걸 다 아는데. 얘기 좀 잘해주세요. 아무튼, 네. 예, 자,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치고 싸워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네. 가야 할 길이 멀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관련된 이슈들은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으로 싸웠지만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피소드를 주인공들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횟수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엄청난 에피소드 점유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쪽 인물을 우리가 평할 때 사실상 1위는 주진우였습니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4년 동안. 아이, 그렇진 네, 않고요. 우리 방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주진우가 몰고 온 이슈를 우리들이 받아먹는 그런 형태였다. 그렇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이거나 언론을 해왔거나 해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신화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껐기 때문에 반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일 때는 정권이 바뀐다고 한들 민주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모든 분야 중에 특히 언론의 분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한두 명이 혼자 홀라뛴다는 건 얼마나 외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찾은 시대를 주진우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수백 명 양성하는 시대가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부 지금 때. 대학생 애들 보면은요, 탐사보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시대에 탐사보도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진우 기자님이 우리 방송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이슈를 생산해낼 때마다 방송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서로 도와야 되는 어떤 연대와 동지적 관계에서.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개인으로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주제는 좀 먼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현재 주간지 1위가 시사인 됐죠. 네,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게 주진우 기자 덕이잖아요. 아이,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래 얘기하지 마시고. 깔때기 그냥 되셔도 되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면 뭐 시사인 기자들은 되게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주진우 포함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팟캐스트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검수가 없어지고 나서 제가 이 팟캐스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낙검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비교가 되는 게 주진우 대체할 만한 역할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주진우만큼 아. 과연 탐사 보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또는 혹시 후배들을 양성하고는 있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주진우 기자가 만들어내는 이 한국사의 역사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 기자가 다른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저 역할을 사회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깝깝한 게 지금 네. 기레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 같은 기자들도 보면은 굉장히 깝깝해요. 기자 같은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상한 저기 머리패 있고 막 그런 느낌인데 주진우 기자가 보기에 실제로 지금 기자들 보면 깝깝한 경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잘 안 봐요. 그래서 네, 저는 방송 뉴스를 안 본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어디 신문을 보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좀 주눅도 들고 겁먹고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 사회가 조금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뭐가 나한테 유리한가, 뭐가 사주한테 잘 보이는 건가 거기에 자꾸 매몰되고 그래서 기레기 그리고 언론이 그렇지. 망가진 그 이유가 큰데 적폐 우두머리 이명박을 걷어내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블랙리스트가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방송국의 PD 기자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론사의 기자들 때문이에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호의적으로 쓰면 자기네들이 이 불이익을 볼까봐 이게 작동한 게 다 그런 것 때문인데 이제 그 거대한 이 깡패 집단을 권력을 잡고 있던 깡패 집단을 도려내면 아마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박 청산하고 그러면 이명박을 추종하던 MBC나 KBS, SBS의 그 방송사 간부들도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제 자리에 오면 개개인의 역량은 다 훌륭해요. 훌륭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좋은 언론사로 금방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MBC가 가장 망가진 MB의 방송국이 돼버렸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 가장 또 좋은 방송국으로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송국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박만 잡으면 제가 없어도 충분히 다른 기자들이 훨씬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기관지 기자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그 탐사 보도를 할 수 있게 시간과 지원을 해준 시사인에도 사실은 좀 박수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별로 지원 안 했고 난 책 그래요? 팔아서 썼어요. 아, 그랬나?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이명박 추격해 보면 제가 예. 전 세계를 몇 바퀴 갔어요. 어마어마했죠. 저는 박근혜 최순실 비자금 때문에 스위스를 1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더 갔으면 더 갔지 못 가지는 않았던 제가 것 같아요. 전화 10번 하면 7번은 회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이명박 관련된 계좌, 이명박과 관계된 계좌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외국에 한 6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4번 갔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런 경우였었는데, 근데 다행히 저는 그건 회사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비자금 추적은 거의 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민간인이.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와준 거예요. 저는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죠. 네, 베스트셀러 오르고 책을 사주는 게 저한테 제가 예뻐서 보기보다는 네가 하는 일을 응원한다,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추격기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이렇게 팔아주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걸 취재비라고 쓰라고 생각해서 그걸 아낌없이 썼어요. 그래서 네, 다 썼어요. 제가 잘 씁니다. 교보 가서 강력히 항의했죠. 네. 정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네. 제가 오늘 주진우 기자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관계자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이 질문 꼭 하래요.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건희와 이명박, 박근혜까지 최고 권력자들만 싸우는데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원래 좀 삐딱했는데 그래서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기자가 됐는데 저는 항상 3번째, 4번째 줄에 서는 최순실 씨였고 정윤회였어요. 그러니까 유경재단 폭력과 모든 국정농단의 뒤에도 최순실, 정윤회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박지만 씨는 약을 하고 몇번 감옥에 갔지만 그렇게 모질거나 그렇게 누구를 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래요. 주변에서는. 근데 그 잔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촌살인 사건의 뒤에도 최순실, 정윤회가 있었다. 미스테리. 박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박지만 나와 있는 사람이고 정윤회, 최순실 그다음에 박근혜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살인 사건을 저 누구를 교사를 시켜서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을 수사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힘까지 누구한테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받는지 그렇게 보면 명확하게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휴대폰이 중요하다고 내가 휴대폰을 넣어놨다, 휴대폰을 숨겨놨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하겠다. 근데 경찰 수사할 때 박용철한테 휴대전화가 2개가 나왔어요. 갤럭시 탭과 휴대전화. 근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경찰이 잃어버렸어요. 팀장, 백아무개 팀장, 이아무개 수사과장, 형사과장, 이 사람이 1차적인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협박하고 살해 협박을 했던 폭력배들이 있어요. 이아무개, 전아무개 이름들이 다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수사하고 그 위에 있었던 정용이 전인식을 수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에 경찰 들어가서 다 해주고 오셨어요? 하고 왔어요. 아니, 하고 했겠죠. 왔어요. 근데 네. 어디까지는 했어요. 경찰이 자기네들 그 경찰들을 먼저 수사를 하고 진실로 향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뭐 수사의 방향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분위기를 보면 다르잖아요. 경찰서 자체가. 자, 다르고 좀 수사 의지가 있어 보여요. 아, 그래서, 보였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믿고 있어요. 저는 진심을. 근데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 몇 간단하게. 가지 부분. 네, 네. 핵심만 누가- 짚으면 나올 사건. 그러면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하면 뒤가 답이 나왔잖아. 이명박이라고 답하셨잖아요. 그러면 박영철, 박영수를 죽인 범인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이건 청부 살해이기 때문에 이건 살인 교사가 누구겠냐는 거죠. 아니 그 몇 명일 수는 있기 때문에 박근혜, 아닙니까? 최순실, 정윤회 네, 그세 사람이 이해는 제외하고도 있을 없다는 수 거지. 있나요? 뭐 혹시 팁 박지만 중에 씨까지 그럴 수 있죠. 4명 안에서 그렇지. 해결되는데 누가 이득을 받는가? 그렇죠. 범죄는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맞습니다. 이득을 본 사람은 박근혜 씨가 맞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과 이 살인 그리고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이 권력형 비리가 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박지만 씨보다는 그 윗선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를 둘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일개 기자 한 분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전문 기자. 아니 그건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오직 2분만 보는데 한 분은 가셨으니까 세세하게 이제 하고 오직 저는 이명박만 생각합니다. 하루에 이명박 얘기를 너무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잡기 전에 누구 잡았는 줄 아세요? 이건희 잡다가 이명박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3명만 오직 네, 오직. 이명박 박근혜 이건희. 삼성이 이렇게만 잡죠. 경제계 대통령까지 3명의 대통령을 그냥. 네, 제가 삼성 김용철 변호사 특검 기사를 써서 삼성 특검이 됐습니다. 이건희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사과를 했었죠. 그 안에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삼성 이건희 이야기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훈장 하나 안 줍니까? 누구야? 아이 뭐 무슨 뭐 이렇게 돈을 뭐 해줄 수는 없어도 훈장을 하나 줘야지.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네, 잘 수사가 마무리돼서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명박이 이 역사를 되돌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돌리면서 이 사회를 망가뜨렸다고 봐요. 한국 피파 랭킹 62위인데 62위예요. 근데 우리의 사는 것도 62위 정도밖에 안 돼요. 냉정하게 보면 서유럽 어느 나라보다 그 잘 살거나 행복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미국, 캐나다 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쟁해야 될 어떤 나라보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방향을 잘못하고 그리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팔고 국가를 팔고 국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명박을 단죄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는 이명박의 그 척결, 이명박의 구속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짧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명박이 적폐청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140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근혜 관련해서는 박근혜 죄는 법원에서 지금 단죄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네. 근데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낙검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게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 처리였기 때문에. 소름이 돋죠. 근데 그 당시에 관할 경찰서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가요? 아니요. 새누리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나왔는데 당선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럼 이만희 씨가 그러면 다른 이만희 사건이구나. 씨는 이만희 의원은 성동경찰서장이었는데 그때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아, 있었어요. 그거였죠. 네. 근데 오촌 살해 사건 현장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경찰 출석하고 나서 뭐 즉석 일문일답에서 했던 이야기, 우리는 낙검수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들었던 이야기긴 한데 네. 오촌 살인 사건 현장에 제 3자가 있었다.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박용철 씨라는 거구를 박용수 씨가 살해했다고 했는데 차 안에서 살해했습니다. 10군데의 자상, 그러니까 칼로 관통한 흔적이 있고요. 뭐 V자 X자로 그어진 흔적이 있고요. 머리에 두개골에 3곳에 함몰됐습니다. 쇠망치로 머리를 3번 가격했는데 100kg가 훨씬 넘는 박용철 씨를 70kg도 안 되는 박용수 씨가 그것도 죽은 사람을 들어서 그 차 뒤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짝 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혈흔을 보면, 흩어져 있는 혈흔을 그렇죠. 보면 끈 흔적도 없고요. 그냥 들어다가 그냥 버린 흔적이 있는데 그건 혼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현장에 살인 현장에 3명의 남성이 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중에 관계자도 한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을 법으로 추정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진 않았어요. 마지막 증언자. 그건 그 3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박용수, 박용철, 황선웅이라는 사람이 3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황선웅이라는 사람은 박용철의 부하 직원이에요. 깡패였어요. 깡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황선웅하고 박용철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고 박용수는 멀리 있고 박용철이 이렇게 좀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황선웅이 두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박용수와 박용철이. 근데 그 다음날 진술에서 뭐라고 하냐면 박용선웅이 나는 용철이 형, 용수 형하고 요새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1차에서 신사동에 있는 스텝바에서 술을 먹고 2차에 그 구찌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선웅 씨는 박용철 씨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박용철 씨하고 계속 전화하고 있었고 박용수하고도 더 빈번하게 전화를 해요. 갑자기. 그리고 그 죽은 날 전화한 흔적이 굉장히 살해당했을 때 그 직후 이런 식으로 통화 내역이 남아있어요. 근데 황선웅 씨는 저 경찰 진술에서 통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1차 술집 스텝바에서 술을 먹고 2차로 옮겼다고 했는데 1차 술 먹었다는 스텝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사동에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끝났어요. 황선웅의 말대로. 자, 9월 6일이었어요. 2011년 9월 6일인데 5시 반쯤에 박용철 씨가 살해당한 걸로 그 산책로에서 발견돼요. 한 3시간 반 정도 후에 3km 떨어진 야산에서 목을 맨 숨진 박용수 씨가 발견돼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후에 벌써 경찰이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요.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통화 내역 조회 수사 안 했고요. CCTV가 곳곳에 있었는데 CCTV 조사도 안 했어요. 사실 그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도 아니던 시절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할 만한 권력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아요? 2011년이면 이명박 말기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실권 그럼요. 있었죠. 여당 후보로 유력했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삐처리가 됐지만 입모양이 정윤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한참 해자가 됐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박지만 씨는 박근혜 그 집안에서 별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아니고. 뻥쟁이라? 예, 나약 전과에 4번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박지만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박근혜 씨가 한 번도
면회를 안 왔어요. 그 많이 간 상황에서도. 그래서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나 이 신동욱 납치 살해 미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촌 살인 사건에 박지만 씨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박지만 비서 정용희와 전인식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계속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용희를 박지만 씨한테 보낸 사람이 정윤회예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과 신동욱 살인 그 미수 사건,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이 정윤회, 최순실, 박근혜가 했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용철 씨는 캐나다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그 경선 때 자기 경호 책임을 맡아달라고 박용철 씨를 캐나다에서 불러요. 경호실장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씨는 모른다고 했어요. 나중에 살해된 박용철 씨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박용철 씨와 같이 그 박근혜 씨 주변에 행동대장을 했고 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을 그 깡패들한테 종식시킨 한센병 환자들을 동원한 임두성 씨라는 사람은 박근혜 그 캠프의 핵심 간부였고요. 박근혜를 호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경호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과 12범임에도 불구하고 폭력배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 남자 1번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명박은 돈 때문에 그랬고 무슨 전과자를 데려다가 국가와 민족 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 국민을 호도하고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이유는 박근혜의 악의 씨앗, 유경재단에 연관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유경재단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식들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막걸리만 먹고 맨날 민방위복만 입고 다닌다고 했는데 저녁에 맨날 씨바쓰리갈 먹으면서 여대생 딸보다 어린애들 데려다가 이게 무슨 진짜 전 세계 전 세계 이 독재자들도 이렇게 더럽게 그렇지. 총 맞아 죽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이 뭐 검소하다고요? 어떤 언론사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무슨 검소해요. 영남대학교 정수장학회 유경재단을 남겨놓고 갔어요. 지금 그냥 얼추 러프하게 그냥 대충 팔아도 몇십조는 돼요. 10조 원은 훨 넘어요. 자, 근데 박근혜가 이걸 다 장악했어. 다 장악하고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박지만 씨하고 박근영 씨하고 노태우한테 편지 쓰잖아. 맞아. 우리 언니가 최태민의 그 소나기에서 최태민의 품 안에서 지금 노란하고 있다고 구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경재단에서 최태민이 너무 전횡을 저질러서 문제가 많이 나서 이거를 박근영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박근영하고 박지만하고 파먹고 살다가 박지만이 갑자기 박근혜한테 붙어요. 왜 붙었는지는 뭐 경제적 이유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다가 박근영 씨한테 신동욱이라는 남자가 생겨요. 근데 남자가 생기니까 신동욱은 안 된다 막 하면서 박지만 씨가 깡패를 보내요. 유경재단에. 그럼 여기도 우리도 깡패를 데리고 사가지고 깡패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깡패들 싸움을 보고 제가 그 유경재단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 가족들은 진짜 우애가 깊으면 조폭을 동원해서 싸울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다가 한센병 환자들을 보내가지고 유경재단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박근영을 쫓아버립니다. 그 전에 신동욱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살인 교사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박용철 씨가 박지만 박근혜 측에서 뒷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는데 박용철 씨를 팽하려고 합니다. 팽하려고 하니까 박용철 씨가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하죠. 내가 나한테 살인 교사를 하는 것이 있고 돈을 보낸 통장이 있다. 내가 그 지시사항을 그 핸드폰에다가 녹음해놨는데 내가 캐나다에다 뭐 갖다 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동욱 씨가 고소를 해요. 나 살인교사로 고소를 해요. 박지만 씨를. 그런 상황이 돼서 박용철 씨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가지고 재판에 나오기 직전에 2011년이었습니다. 직전에 살해당하죠. 그게 이 살해 사건의 전모예요. 그리고는 1년 있다가 제가 그 국가서 부검치 기록과 오촌 살인 사건 경찰 자료를 어렵게 빼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취재를 해요. 취재를
하고 다닐 때 황선홍이라고 그 유일한 술자리에 동석했던 황선홍이 2012년 9월 대선을 앞두고 2012년 9월 제가 막 취재할 때 그때 라면 먹다 살에 걸려 죽죠. 박지만 수행비서도 죽었죠. 그게 올 초예요. 네. 올 1월 그러네요. 1일 날 발견됐는데 그거는요. 오촌살인 사건이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최순실 국정농단이 벌어지면서 이것도 최순실과 정윤회와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 기사를 바탕으로 오촌살인 사건의 비밀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12월 말에. 그리고는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헷갈리는 게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누구? 맞아, 나도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정윤회 검찰 조사 받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자, 아까 말했듯이 박지만은 박근혜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박근혜는 허수아비잖아요. 그냥 뭐 주사 맞고 드라마 보고 네. 계속 약 먹고 주사 받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글을 조정하던 사람이 있는 그 말없는 사람이었어. 말없는 기자였는데 앞에 있는 기자들이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돈, 권력에 붙어서 거기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이 잘못되고 있고 이건희는 바보 아니면 멍충이에요. 근데 천재라고 쓰는 거예요. 아닌데 알면서 그걸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명박이 국민을 부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사기꾼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피해를 보는 거지 무슨 널리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정치적 행태가 모든 게 돈으로 사리사욕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박근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독재자의 딸이었는데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우상화하고 거짓을 얘기하는데 제가 거짓을 같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일단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기자들이 안 하니까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기자 하는 동안은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것이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지금 위협을 엄청나게 느꼈잖아요. 트럭에 와서 들이받으려고 했고. 아니 근데 네. 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저는 그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중요했다. 저는 죽는 게 감옥에 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가는 것은 크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내가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늙어서 죽거나 젊어서 죽거나 죽는 거는 비슷한데 한 번인데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선배들 중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신 분들, 고문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 많이 대들었고 욕도 실컷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악은 아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갔을 때부터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저한테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저도 집에 있는 분과 애를 생각하면 그렇죠.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집에 가다가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나한테 주어진 길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그래서 하는 만큼은 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네네네네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니 나는 박근혜 이재용이 갔고 이명박이 가면 기쁘게 당신이 할 일 다 했네. 그러면 네. 저는 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관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거 했던 사람은요.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뭔가 또 다른 일 또 해요. 안 할래요. 저는 사실은 그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 정권 교체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만 박근혜, 이재용, 이명박을 잡을 수 있다.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부담스러워요. 전임 대통령이고 지도자잖아요. 부담스러워. 이명박을 여기 테이블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얼마나 물밑에서 제가 그렇죠. 얼마나 다녔어요. 지금껏 그 방송에서 언론에서 안 해주니까 어디든 가고 또 어디 가는 이명박이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합니다. 다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 그래도 니거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미친 듯이 하고 다녔지. 미친놈이었죠. 네,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되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혼자서
애인이 떠나간 사람 마냥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고 안전하게.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며칠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명박이지. 그래 이명박 프로젝트 빨리 해야지 해서 사실은 이명박 프로젝트는 5년 넘게 준비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로드맵을 세우고 정권이 이만큼 가고 이제 개혁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8월 며칠쯤에 이제 책을 내면서 이명박 추격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노래도 도내신도 나왔어요. 이렇게 다니고 안 되고 다큐멘터리도 책 보기 어려운 분들 이거라도 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명박이 중요해. 다스가 누구 겁니다가 중요해. 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이제 다스가 이렇게 수면 위로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든데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씩 웃고 자요. 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우리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한 편인데 그렇죠. 주진우가 그렇게 이명박을 떠들고 다녀도 팟캐스트에서나 이명박을 이야기하지 기존의 기성 언론들한테는 이명박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명박하고 그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공범들이다? 모든 돈과 모든 큰 기업과 이명박이 엮여 있고 그리고 큰 언론사하고 엮여 있어요. 그 이유를 곧 제가 밝힐게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네. 공범관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사주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3탄 기대하십시오. 사주들 입장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꺼내지 않다가 아니요. 이런 확실해도 이명박 관련돼서는 쓰지도 않아요. 페이스북